몽골의 겨울은 잔혹했습니다. 전염병이 마을을 덮치자 형제의 나라라던 중국 의료진은 가장 먼저 짐을 쌌어요. 남겨진 사람들에게 남은 건 죽음뿐이라 생각했던 그 순간 무모하게 눈보라를 뚫고 들어오는 트럭 행렬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가 미친 짓이라 불렀던 한국 의료진의 그날의 선택.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토록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기적과도 같았던 7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알레산드로 루치아니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전염병 학자로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죠. 아프리카의 에볼라 현장, 동남아시아의 댕기열 창궐 지역, 중동의 콜레라 발생지. 저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죽음의 냄새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참상도 덤덤하게 마주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런데 몽골의 수우바타르 지방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몽골의 겨울바람은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뼈를 깎아내는 듯 했어요. 영하 35도. 숨을 쉬면 코털이 얼어붙고 눈물이 나오면 눈꺼풀에 달라붙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더 무서운 건 마을 전체를 덮은 침묵이었어요. 격리구역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피부 발진이 유목민들을 덮쳤고 가축들은 검은 피를 토하며 쓰러져 있었어요. 천막 안에서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왔고 바깥에서는 까마귀들이 무언가를 기다리듯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재난 현장을 다녔지만 이곳의 공기는 달랐어요. 죽음의 냄새보다 더 역겨운 것은 절망의 냄새였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에서 희망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어린아이들조차 울지 않았어요. 울 힘조차 없었던 거죠. 마을 입구에는 거대한 오성 홍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중국 의료 지원팀이 먼저 와 있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중국은 이 지역의 형제국이라 불리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으니 상황이 나아지겠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중국 의료팀은 환자 격리 구역에서 5km나 떨어진 안전한 언덕 위에 호화로운 캠프를 차려놓고 있었어요. 히터가 펑펑 돌아가는 따뜻한 텐트, 풍성한 음식, 심지어 위성 TV까지. 방호복을 입은 중국 요원들은 망원경으로 마을을 감시할 뿐 누구도 환자의 천막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국 의료팀장 리 웨이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물었어요. 왜 환자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저 천막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리 웨이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닥터 루치아니, 당신은 이탈리아 사람이니까 모르는 거요. 저 유목민들은 어차피 가난해요. 우리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의 가치를 따진다고요? 15년간 의료 현장을 다녔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생명을 돈으로 재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리 웨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몽골 관료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통제 불가능합니다. 이 구역을 소각하고 봉쇄해야 합니다. 소각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마을을 태우겠다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건 방역이 아니라 학살이에요. 리 웨이의 손에는 환자의 차트 대신 계산기가 들려있는 듯 했어요. 그들에게 몽골은 형제의 나라가 아니라 그저 막아내야 할 방역벽에 불과했습니다. 병이 중국으로 번지지 않게만 하면 된다는 거죠. 사람 목숨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힘없는 몽골 관료들은 고개를 떨굴 뿐이었어요. 작은 나라의 비극이었습니다.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는데 그 손을 잡아주는 척하며 뒤통수를 치는 꼴이었죠. 국제사회에서 약소국이 얼마나 무력한지 저는 그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뿌연 먼지를 뚫고 낡은 트럭 행렬이 들어왔어요. 화려한 리무진을 타고 온 중국 팀과는 딴판이었습니다. 녹슨 짐칸, 헐거운 타이어, 삐걱거리는 문짝. 도대체 어느 나라 팀이길래 이런 장비로 왔을까 싶었어요. 트럭에서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조끼에는 선명한 태극기가 박혀 있었어요. 한국 팀이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저 작은 장비로 뭘 하겠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삼성 휴대폰과 K-팝 정도가 떠오를 뿐이었죠. 의료 분야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중국도 손 놓은 상황에서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음 날부터 저는 제 편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중국 캠프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신경을 긁었습니다. 저 언덕 아래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국 팀이 들어간 천막 쪽을 바라봤어요. 희미한 불빛이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밤새 환자를 돌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 팀의 움직임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풀기도 전에 환자가 있는 천막으로 뛰어들었어요. 중국 팀이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이 있다며 쳐다보지도 않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아직 정체도 모르는 병원체가 있는 곳에 맨 먼저 들어간다고요? 저는 한국팀 리더에게 물었습니다.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직 전파 경로도 모르는데요. 그가 대답했어요. 위험하죠. 하지만 저 안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들어가야 해요.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이끌려 한국팀의 베이스 캠프로 다가갔습니다. 캠프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어요. 난방기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가져온 발전기는 오직 백신 냉장고와 환자용 텐트를 위해서만 돌아가고 있었어요. 중국 캠프와의 대비가 극명했습니다. 중국 팀은 히터를 3대나 돌리며 따뜻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한국 팀은 입김을 호호 불며 작업을 했거든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 정말 괜찮은 건가? 제 눈을 사로잡은 건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 팀의 리더였습니다. 박 교수라고 불렸어요.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며 낡은 지갑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지갑이 너무 낡아서 가죽이 다 헤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살짝 들여다봤어요. 꼬질꼬질한 작업복을 입은 앳된 청년과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시절의 박 교수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배경은 공사판 같았어요.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친구입니까? 제가 묻자 박 교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이자 스승이었죠. 그가 가르쳐준 게 있어서 갚으러 왔습니다. 스승이라고요? 사진 속 청년은 노동자처럼 보이는데 의사인 박 교수에게 무엇을 가르쳤다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박 교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품에 넣고 다시 환자 천막으로 향했어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가슴 속에는 무언가가 있다.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가. 수수께끼 같은 대답이었지만 언젠가 그 답을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 간호사들이 하는 일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고열로 헛소리를 하는 몽골 노인의 몸을 물수건으로 닦고 있었어요. 두꺼운 고무장갑 위로 투박한 손길이 오갔지만 그 눈빛만은 제 부모를 대하듯 간절했습니다. 노인이 괴로워서 몸을 비틀 때마다 간호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고 몽골어로 속삭였어요. 몽골어를 어떻게 아세요? 제가 묻자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오기 전에 일주일 동안 기본 몽골어를 외웠어요. 환자분들이 무섭지 않게요. 일주일 만에 외국어를 배워서 환자를 위로하다니.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도 독일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런 의료진은 본 적이 없었어요. 그때 중국 캠프 쪽에서 시끄러운 음악 소리와 술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어요. 그들은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5km 떨어진 곳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파티라니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극명한 대비였습니다.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쪽은 비즈니스를 하러 왔고 한쪽은 사람을 살리러 왔다. 그리고 저는 한국 팀을 더 가까이에서 관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원동력이 뭔지 알고 싶었거든요.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뜨겁게 만드는 걸까요? 다음 날부터 한국 팀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진단키트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어요. 중국이 가져온 진단키트는 불량률이 40%에 육박해서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양성인지 음성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같은 환자를 3번 검사해도 결과가 다 달랐거든요. 의사들이 혼란에 빠졌고 환자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단키트는 15분 만에 감염 여부를 정확히 가려냈습니다. 저는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가능한 기술이었나요? 한국 의사가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은 메르스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진단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다고요. 고통스러운 경험이 기술력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더 강해지는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입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위기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다음 위기에 대비하는 것. 그게 한국인의 방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정으로 경이로움을 느낀 건 기술력이 아니었어요. 한국 의료진은 몽골 유목민들의 삶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약을 줄 때 그냥 주지 않았어요. 이걸 드셔야 양을 다시 칠 수 있습니다. 몽골어로 된 메모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목민에게 양은 전부예요. 가족이자 재산이자 삶 그 자체죠. 한국팀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치료하라가 아니라 당신의 삶을 되찾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입맛을 잃은 아이들을 위해서는 한국에서 가져온 죽을 끓였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캠프에 퍼졌어요. 몽골 아이들이 신기한 듯 냄새를 맡더니 1숟갈 2숟갈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먹는 음식이었대요. 어머니들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느 날 한 몽골 아이가 주사를 거부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중국 의료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강제로 붙잡거나 포기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상황을 많이 봤습니다. 효율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의 젊은 의사는 아이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어요. 영하 30도에 얼어붙은 땅바닥에요. 바지가 얼음에 달라붙을 정도였습니다. 그러고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탕을 꺼내 마술을 보여주듯 아이를 달랬습니다. 여기 봐봐. 삼촌이 마술 보여줄게. 사탕을 손바닥에 올렸다가 사라지게 하고 아이 귀 뒤에서 다시 꺼내 보였어요. 아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제야 의사는 조심스럽게 주사를 놓았어요. 30분이었습니다. 고작 주사 한 대를 놓기 위해 의사가 얼어붙은 바닥에 무릎 꿇고 기다린 시간이요. 저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효율을 따지는 서양식 의료 시스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이걸 지켜보던 몽골 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는 나에게 서툰 영어로 말했어요. 중국은 우리를 병균 취급했지만 한국은 우리를 사람 대접해줍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의료의 본질이 뭔지 한국팀이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하는 거라는 걸요. 15년간 잊고 있던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기술을 믿었어요. 좋은 장비, 좋은 약, 좋은 프로토콜. 그게 환자를 살린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팀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진짜 치료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환자를 사람으로 보는 것, 그게 첫 번째입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감염자가 줄지 않자 중국 팀장 리 웨이가 몽골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회의에 배석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 백신을 구매하십시오. 가격은 좀 비싸지만 유일한 대안입니다. 리 웨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안 그러면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겠습니다. 그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몽골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인 내륙국이에요. 중국이 국경을 막으면 물자 수송이 끊깁니다. 식량도 의약품도 연료도 들어오지 못해요. 굶어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죠. 더 기가 막힌 건 백신 가격이었어요. 시세의 5배. 효능도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그것도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바가지를 씌우겠다는 속셈이었습니다. 형제의 나라가 아니라 약탈자의 나라였어요. 몽골 관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거절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어떤 선택을 해도 몽골 국민들이 고통받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박 교수가 일어섰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눈빛이 매섭게 변해 있었어요. 작은 체구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거인처럼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박 교수가 회의실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지금 필요한 건 백신 판매가 아니라 정확한 역학조사와 대증 치료입니다. 당신들 백신, 임상 데이터도 없지 않습니까? 리 웨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비웃음을 던졌어요. 한국인들은 항상 말이 많군. 책임질 수 있어? 여기서 우리 팀이 철수하면 몽골은 끝이야.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대국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약소국의 고혈을 짜내려는 행태. 저는 중립을 지켜야 하는 관찰자였지만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이런 불의를 눈앞에서 보면서 가만히 있어야 한다니. 15년간 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부조리를 봤지만 이렇게 노골적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몽골 관료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중국 팀은 승리를 확신한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그때 박 교수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철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환자가 일어날 때까지. 리 웨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고작 몇 명이서 뭘 하겠다는 거지? 박 교수가 대답했습니다. 몇 명이든 상관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면 그걸로 됐죠. 우리는 장사하러 온 게 아니라 사람 살리러 왔으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리 웨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아마 우리가 알아서 망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박 교수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습니다. 허세가 아니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는 진짜 의사를 봤다. 그리고 가짜 의사도 봤다. 같은 가운을 입고 같은 도구를 쓰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의사의 자격은 면허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오늘 배웠다. 그날 밤 10년 만에 최악의 조드가 몰아쳤습니다. 조드는 몽골어로 한파를 뜻해요. 기온은 영하 45도까지 곤두박질 쳤습니다. 숨을 쉬면 폐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콧구멍에서 나오는 입김이 순간적으로 얼어서 하얀 가루가 됐습니다. 밖에 잠깐만 서 있어도 손가락 끝에 감각이 사라졌어요. 이런 추위는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전력이 끊겼습니다. 발전기가 멈추자 난방이 꺼졌어요. 텐트는 거대한 냉동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커졌어요. 이대로 가면 저체온증으로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특히 노인과 아이들이 위험했어요. 중국팀은 주저없이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기상 악화로 인한 안전상의 이유입니다. 리 웨이가 그럴싸한 핑계를 댔어요. 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환자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면서 위기가 닥치자 가장 먼저 도망친 거예요. 말로만 형제였던 겁니다. 그들의 차량 행렬이 눈보라 속으로 꼬리를 감추며 사라질 때 몽골인들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떠났다고 생각했겠죠. 어떤 어머니는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지만 한국 캠프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의료진은 자신들의 숙소 난방을 끄고 그 연료를 모두 환자용 발전기에 쏟아부었어요. 자기들은 얼어 죽어도 환자는 살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중립적인 관찰자? 그딴 건 집어치우기로 했습니다. 한국 텐트에 들어서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의료진들은 핫팩을 환자들의 겨드랑이와 목에 끼워 넣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서로의 체온으로 버티며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의료진끼리 서로 껴안고 떨면서 떨리는 손으로 링거를 교체하고 파랗게 질린 입술로 환자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박 교수는 입술이 시퍼렇게 질린 채로 링거액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링거액이 얼면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거든요. 자기 체온으로 링거액을 녹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링거백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미친 짓입니다. 당신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으로 걱정이 됐거든요. 이 사람들이 죽으면 어쩌나. 하지만 박 교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우리가 가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잊혀집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이 외진 몽골 초원에서 세상의 관심 밖에서 이 사람들은 조용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떠났고 세계는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 팀마저 떠나면 정말로 아무도 남지 않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중국의 거대한 자본보다 한국의 이 무모한 헌신이 더 강력한 힘이라는 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심이에요. 진심은 국경을 넘고 언어를 넘고 문화를 넘습니다. 진심 앞에서 모든 벽은 무너집니다. 저도 장갑을 벗고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국팀의 일원이 되었어요. 밤새 환자들 곁을 지켰습니다. 한국 의료진과 어깨를 맞대고 서로 체온을 나누며 버텼어요. 중국 캠프가 있던 언덕을 바라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불빛 하나 없었습니다. 형제의 나라라던 중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의 나라인 한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진 것 같았어요. 누가 진짜 형제인지 그날 밤 분명해졌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위기가 닥쳤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5살짜리 아이 바타르가 쇼크를 일으켰어요. 몸이 축 늘어지더니 눈이 풀렸습니다. 어머니의 비명이 텐트를 찢었어요. 제발요, 제 아이를 살려주세요. 한국팀이 달려왔습니다. 링거를 연결해야 했어요. 수액을 넣지 않으면 아이의 장기가 망가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추위 때문에 아이의 혈관이 수축되어 주사바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팔을 찔러도 손등을 찔러도 혈관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1분, 2분, 3분. 아이의 입술이 점점 파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울부짖었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이 아이밖에 없어요. 남편도 잃었어요. 이 아이가 제 전부예요. 의료진의 얼굴에 절망이 스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15년간 수많은 죽음을 봤지만 아이의 죽음은 언제나 가장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막내 간호사가 자신의 장갑을 벗어던졌습니다. 맨손이었어요. 감염 위험이 있는 환자의 몸을 맨손으로 만지는 건 금기입니다. 만약 그녀가 감염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아이의 팔을 자신의 따뜻한 손으로 감싸 비비기 시작했어요. 양손바닥으로 아이의 팔을 감싸고 마치 불을 피우듯 비볐습니다. 입으로는 호호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제발, 제발 혈관 좀 나와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빨갛게 부어올랐어요. 차가운 공기에 맨손이 얼어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도 저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1분이 지났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팔에 변화가 없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신이든 부처든 누구든 좋으니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때 희미하게 혈관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이에요. 한국 의사가 소리쳤습니다. 주사바늘이 들어갔어요. 링거액이 아이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10분 뒤 아이의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눈을 떴어요. 작은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엄마. 그 작은 목소리에 텐트 안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한국 의료진도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그때 생각에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때 누군가가 아이의 옷을 추슬러 주다가 멈췄습니다. 옷이 들쳐진 아이의 엉덩이에서 선명한 푸른 점이 보였어요. 몽골 반점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그 모습을 보며 나에게 말했습니다. 닥터 루치안이 보입니까? 우리 한국 아이들도 태어날 때 저 점을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는 아주 먼 옛날 한 형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었어요.
왜 그토록 필사적이었는지, 왜 중국과는 달랐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한국 팀에게 몽골은 남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DNA 속에 새겨진 형제의 나라였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돌보는 본능. 그것이 한국인의 가슴 속에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몽골 반점이 없어요. 하지만 그날 저도 그 하얀 핏줄을 느꼈습니다. 국적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생명을 살리려는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그 마음이 우리를 형제로 만들어줬습니다. 일주일 뒤 상황은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중국 백신 없이 한국의 치료와 헌신만으로 사망자 0명이라는 기록을 세웠어요. 감염자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비틀거렸지만 곧 걸을 수 있게 됐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노인들이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죽음의 마을이 삶의 마을로 바뀌었어요. 기적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어요. 몽골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고 말젖으로 만든 술 아이락을 나눠 마셨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끌어안고 춤을 추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국 팀은 지쳐 있었지만 표정만은 밝았습니다. 해냈다는 안도감이 얼굴에 가득했어요. 철수하는 날이 됐습니다. 박 교수가 아까 그 지갑 속의 사진을 다시 꺼냈어요. 처음 봤던 그 흑백 사진, 작업복 차림의 청년과 어깨동무한 사진이었습니다. 낡은 사진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어요. 저는 물었어요. 그분이 누구신지 이제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박 교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분은 30년 전 한국에 일하러 왔던 몽골 노동자였습니다. 30년 전이면 한국도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던 때예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3D 업종에서 힘들게 일하던 시절이었죠. 당시 의대생이던 제가 공사판 근처를 지나가다가 다친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손가락이 기계에 끼어서 피투성이었어요.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해줬죠. 돈도 안 받았어요. 학생이었으니까요. 박 교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가진 게 없다며 자신의 목걸이를 줬어요. 몽골 전통 목걸이였는데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거라고 했습니다.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요. 그리고 말했죠. 언젠가 은혜를 갚겠다고. 박 교수는 눈물을 삼켰어요. 하지만 은혜를 입은 건 저였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돈만 아는 의사가 되었을 겁니다. 의사가 뭔지, 사람을 살린다는 게 뭔지 그분이 가르쳐줬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자신의 유일한 보물을 내놓던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향 몽골에서요. 저는 이제야 그 빚을 갚으러 온 겁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0년 전 작은 친절이 30년 뒤 한 마을을 살린 거였어요. 그 몽골 노동자는 알았을까요? 자신이 건넨 목걸이 하나가 수십 명의 생명으로 돌아올 줄을요. 작은 씨앗이 큰 숲이 된 거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친절에는 유통기한이 없구나.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진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박 교수는 그 친절을 가슴에 품고 살았고 마침내 갚을 기회를 만난 거예요. 아니, 친절은 갚는 게 아니라 전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 전체가 나와서 한국 팀을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귀한 하얀 우유를 땅에 뿌리며 길을 축복했어요. 몽골에서 최고의 예우라고 합니다. 무병장수와 안녕을 비는 의식이에요. 중국 팀이 떠날 때 던져졌던 돌멩이와는 정반대였죠. 같은 마을, 같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반응이 다를 수 있다니. 몽골 촌장은 박 교수의 손을 잡고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몽골식 최고의 존경 표현이에요. 두 사람의 눈가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영원히. 촌장이 말했어요.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순간 두 나라는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15년간 의료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이별을 봤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이별은 처음이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감사로 가득한 이별. 끝이 아니라 시작 같은 이별.
한국 트럭이 언덕을 넘어 사라질 때까지 몽골 사람들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가며 트럭을 따라갔어요. 바타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로마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보고서를 다시 썼습니다. 처음 작성했던 전염병 현황 보고서는 찢어버렸어요. 감염자 수, 치사율, 전파 경로. 그런 숫자들이 이번 일의 본질을 담을 수 없었거든요. 숫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신 저는 인류의 승리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세계는 중국의 거대함에 주목합니다. 14억 인구,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막강한 군사력. 뉴스에서는 매일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죠. 중국이 기침하면 세계가 감기에 걸린다는 말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 거대함을 압도하는 한국의 위대함을요. 중국은 몽골의 땅을 원했지만 한국은 몽골의 생명을 원했습니다. 중국은 계산기를 들었지만 한국은 청진기를 들었어요. 중국은 위기에 도망갔지만 한국은 위기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은 형제라고 말했지만 한국은 형제처럼 행동했어요. 누가 진짜 강한 나라인지 저는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강함은 크기가 아니에요. 강함은 마음입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몽골의 설원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하얀 땅. 일주일 전만 해도 그곳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곳엔 한국인이 심어놓은 뜨거운 정이라는 하얀 핏줄이 흐르고 있었으니까요. 몽골 반점처럼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연결고리가요. 저는 의사로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 내 현장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저는 가장 먼저 한국 팀에게 연락할 겁니다. 그들은 기술로 치료하는 기술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치료하는 치유자들이기 때문이에요. 15년간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의 의료팀을 만났습니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각자의 방식으로 훌륭했어요. 미국 팀은 장비가 좋았습니다. 최신 기술과 풍부한 자원을 가져왔어요. 독일 팀은 체계적이었습니다.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움직였죠. 프랑스 팀은 열정적이었습니다. 일본 팀은 꼼꼼했어요. 하지만 한국처럼 환자와 함께 울고 환자를 위해 얼어붙고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팀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들만의 따뜻한 마음이요. 제 이름은 알레산드로 루치아니입니다. 이탈리아 사람이지만 이번 일로 저는 한국의 팬이 됐어요. 아니, 한국의 친구가 됐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7일이었어요. 언젠가 다시 위기가 닥치면 저는 주저없이 한국에 손을 내밀 겁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달려올 거예요. 형제를 버리지 않으니까요. 로마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한국 식당을 찾아가서 그들의 음식을 먹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어를 연습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인들이 왜 이 말을 그토록 자주 하는지도 알게 됐어요. 그건 그냥 인사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비행기가 로마 상공에 도착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콜로세움이 보였어요.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안다. 진정한 위대함은 거대한 건축물이 아니라 작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몽골의 그 작은 마을에서 저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마음이었어요. 차가운 계산기가 아닌 뜨거운 가슴으로 생명을 대했던 한국 의료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몽골의 설원에 남겨진 것은 단순한 의술이 아니라 잊고 지낸 형제를 향한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몽골 반점으로 이어진 하얀 핏줄, 30년 전 작은 친절이 수십 명의 생명으로 돌아온 기적. 세계가 놀라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